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 TV토론에 합의했습니다. 정확한 토론 날짜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남은 선거 기간 최대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예비 최순실이라고 맹비난하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부인의 막말 녹취록도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편지를 반납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층고 수색을 위해 20층의 전진 지휘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흘째 약을 복용 중인 60대 환자는 근육통 등이 완화됐지만 입에선 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빚을 내서 대출을 갚는 자영업자가 지난 2년 사이 2배로 늘어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선 김건희 씨 녹취 공개가 이재명 후보 측에 가져온 득과실,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금기어로 떠오른 단일화 변수 따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씨 통화 녹취 파일 등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 온갖 설왕설래가 오가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보의 정책과 차질을 검증할 수 있는 양자 TV 토론을 설 명절 전에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설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대선 결과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선 50일을 앞둔 여론의 동향과 앞으로 남은 변수부터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선에선 선거 50일 전 1위 후보가 예외 없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론조사 방식과 기관에 따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혼전을 벌이며 확실한 1위 후보가 없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일간 민심이 출렁일 변수도 많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명절 전 TV토론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통한 득점을 기대해왔습니다. 다만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 여당 법사위원들 공세를 한몸에 받아낸 윤석열 후보도 내공을 키워오면서 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난 10일엔 성남시장 지시, 어제는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받아들였다는 대장동 재판의 법정 진술이 보도됐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매주 월요일이 이 후보에겐 먼데이 리스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이제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퇴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겠다고 예고한 메시지가 TK 등 보수 표심을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지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경우 다른 이슈들을 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대선 판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여야 후보 모두 유례없는 돈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불과 몇만 표 차이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선심성 공약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고 연금개혁이나 건강보험료 개혁 등 국가 비전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17년 400조 원이던 본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608조 원까지 50% 넘게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수십조 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5년간 4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1인당 1,861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 후보의 돈풀기 공약은 경쟁적으로 이어집니다.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정확한 재원 규모나 마련 방안 등이 없이 공약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표가 필요한데요. 더 내고 덜 받는 필요하지만 인기 없는 개혁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년 뒤 완전 고갈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방치하면서 만 31세 미만 청년들은 나중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집권 뒤 논의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죠. 물론 이제 책임감 있는 후보는 그걸 내세우라고 하는 건데 좀 많이 실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공공부문 개혁, 노동계 반발이 뻔한 노동개혁 등도 그 어느 대선보다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아직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박빙의 양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어서 이번 설 명절 전후의 민심은 판세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권은 단일화라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변수도 있죠. 여야 후보들은 오늘도 좌우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일자리 공약을 수용하면서 실용적인 면모를 부각시켰고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서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일정까지 박경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일자리 300만 개 신설과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공약 일부를 수용하면서 유연성도 부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 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또 그 역할에 상응하는 또 사회적인 마땅한 처우도 함께 가야 된다고. 종이 테이프를 설치해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조국 사태를 비판하지 않은 것이 20년 정치의 가장 뼈아픈 오판이라고 사과하는 한편 녹색당 등 진보 진영 간 연대에도 나섰습니다. 기후위기가 외면되고 있고 또 노동이 사라지고 있고 여성이 공격받고 있는 대선. 안철수 후보는 중도성향 철학자 최진석 명예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양강 후보의 TV토론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그런 토론 아니겠습니까?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대선을 50일 남긴 시점에서 여야는 오늘 하루 김건희 씨 녹취 내용과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추가 공개 문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 녹취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하며 선거농단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육성 공개 이후에 김건희 씨 팬클럽의 회원수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유시민 씨 등 여권 인사들이 조국 사태를 키웠다는 김건희 씨의 발언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김 씨가 윤석열 후보 배후에서 모사를 꾸미는 일에 능했던 듯하다며 선거농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총괄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도 김 씨를 겨냥해 금전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 사고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사이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정치 개입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제가 못 가면 아내라도 가서 좀 설명을 드리라고 하죠. 아니,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비선은 아내뿐이라고 말한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제 아내 말고는 비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여 명이던 김건희 씨 팬카페 회원 수는 이틀 사이 17,000여 명으로 8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회원들은 김 씨의 사적 대화 내용이 유쾌하고 당당하다며
김 씨의 사진을 원더우먼 등에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오늘 이 후보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나눈 통화 내용을 MBC가 보도한 지 이틀 만이죠. MBC 보도에 대해서 본방 사수를 외쳤던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하고 녹음 파일 공개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SNS에 올린 녹취 목록입니다. 이 후보가 친형인 고 재선 씨와 주고받은 욕설, 김혜경 씨가 조카와 나눈 대화 등이 담겼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거친 이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이 후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 채용 과정을 모른다고 해왔지만 재선 씨와의 통화에선 유동규가 음대 나온 걸 어떻게 알았냐고 말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하고 녹음 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면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김건희 씨 녹취 방송에 대해 후보자 검증은 당연하다며 본방 사수를 독려한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저희가 언론중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전 잘 이해 못하겠고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은 이미 나왔던 것이라는 MBC 측 주장에 대해 새로운 녹취가 나오면 공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현장 취재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자영 기자, 일단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이 나왔습니까? 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벌써 11시간이 지났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늘 밤 늦게나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이곳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취재진을 향해 소설을 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었지만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을 소환한 지 40여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윤길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성과금 4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에 취임한 최 전 의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길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성남시의회 연관성 수사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재작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위로 편지를 청와대에 돌려줬습니다. 문 대통령이 편지에서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이 편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가 있었고 유족들은 결국 편지를 청와대 앞 길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이모 군에게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히게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차 방문한 겁니다. 면피용에 불과했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유가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피격 당시 상황자료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공개하도록 결정한 상황. 하지만 그마저 청와대 등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 이군이 문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도 의미가 없게 됐다며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청와대 인근 길 건너 건널목에서 경찰에 막혔고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지시하겠습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막아놓고 신호등 걷는 건 맞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문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유족이 청와대 앞 길바닥에 문 대통령의 편지를 내려놨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주워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공무원 이 씨가 도박비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씨 변호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발표 열흘 전입니다. 해경청이 이 씨의 자진 월북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변호인의 계좌까지 들여다봤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 변호사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개인 회생을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거래은행으로부터 인천해경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전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데 A 변호사는 이 씨 채무를 절반가량 탕감받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 변호사 금융거래 조회 열흘 뒤 해경은 이 씨가 도박비 때문에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이 이 씨 주변 사람 금융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이 씨의 월북 동기까지 추정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씨는 피의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변호사 계좌까지 조회한 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변호사 계좌까지 들여다본 건 헌법 기본권인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훈 변호사도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벌써 8회째입니다. 오늘도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됐는데 성과는 있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 상황이 궁금합니다. 진전된 게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그동안 무너진 건물 2층에서 수색지휘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오늘 지상 20층에 지휘소를 전진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39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내렸고 22층 이하는 안전하다고 판단해 지휘소를 옮겼습니다. 20층에는 간이지휘소와 구조대원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서 상층부 수색의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오늘 상층부에 투입된 구조견 일부가 25층과 27층, 28층 등에서 또 반응을 보였지만 실종자 발견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붕괴된 상층부로 진입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해체 과정에서 우려되는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부서진 타워 크레인 와이어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 오늘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당국은 내일 오전 와이어 보강 방법 등 최종 해체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모레인 목요일부터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금요일까지 크레인 해체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유례없는 고난도 작업인데다 한파 속에서 눈과 비 예보까지 겹쳐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타워 크레인은 높이가 약 140m로 사고 당시 고정장치 일부가 떨어져 나가 건물에 매달린 상태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39층 옥상의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붕괴 조짐이 먼저 있었다는 뉴스는 며칠 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옥상 근로자 8명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모두 대피했는데 이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였고 관리 책임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희생자 수가 크게 늘었을 거란 얘기이기도 하죠. 경찰은 시공업체 측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공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우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직전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39층 옥상 거푸집에 갑자기 균열이 생깁니다. 당시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 대피한 근로자 8명은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콘크리트 운송업체 소속이었는데 하도급 업체와 타설 노무 계약을 따로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시 고용하는 이렇게 직영 체제로 많이 편법으로 직접 활용해야 될 것들이 많을 때 감리 소홀이죠. 경찰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의 책임자와 감리자 모두 타설 작업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편법 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장에 감시자를 배치해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 감독자가 현재 작업하는 장소에 있어서 거기서 작업을 지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관리 책임자가 없었던 39층의 외국인 근로자 8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지만 건물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위험 상황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정부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서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학부모와 학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학원 등의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면 3월 항체 생성을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하는 거죠. 서윤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학원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의 학원가입니다. 백신을 안 맞은 학생들은 방역 패스가 없어도 돼 당장은 편해졌습니다. 부작용이 뭔지도 모르고 목숨이 달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안 맞았어요. 백신 패스가 학교나 학원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접종을 결심해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3월까지 남은 시간은 약 6주. 청소년들은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습니다. 3월 초 항체가 생기려면 지금 1차 접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신을 맞은 학생들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 학원을 2월 달부터 못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은 것 같아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 2차가 67%대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여쭤봤을 때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접종 이상 반응 시 최대 500만 원의 추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도 남아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환자 40여 명에게 투약돼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틀이 지나면서부터 증상 호전을 보였는데 미묘한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서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코로나 약을 복용 중인 60대 환자를 취재했습니다. 경증 환자 180여 명을 관리하는 서울의 재택치료센터입니다. 재택치료 담당 의사예요. 의료진 22명이 돌보는 환자 중엔 먹는 치료제 투약자도 있습니다. 이곳 센터에선 먹는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가 상태가 나아졌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67살 박모 씨는 지난 14일부터 닷새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육통이 쓰시고 뭐 이러는 게 조금씩 안정되고 기침하고 가래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습니다. 입안이 하루 종일 쓴맛이 하루 종일 감도는 거예요. 엄청 쓴맛이. 지금도 그래요. 걱정은 또 있습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먹던 약을 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약 먹으면서 딴 약 지금 먹던 거 다 중지했거든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으려면 65살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여야 하고 금기 약물 28가지를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약국에서 그냥 조제를 해갖고 받은 환자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드셨을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 꽤 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1분기 안에 60살 이상 일반인에게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빚을 내서 대출을 갚는 자영업자가 지난 2년 사이에 2배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서 취약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정부 대책은 어떤지 이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명동의 한 식당. 점심 손님은 단 2테이블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에 카드비까지 내고도 전기세도 못 내게 되면서 결국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한도가 안 되더라고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100만 원 받아서 50만 원 전기세 내고, 나머지 가지고 뭐 쓰레기 수거비, 뭐 전화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7만 2,3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대출액으로 따져봐도 25%가 다중채무이고 1인당 대출액은 5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죽을 맛이죠. 진짜 폐업을 함과 동시에 빌렸던 돈을 바로 상환해야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기에 3차례 연장된 대출 상환 유예도 3월이면 끝이 납니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는데도 금융당국은 더 이상 상환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한 금액도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는 대출 상환 유예라든지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창업 생존 기간이 2.6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밤샘 노숙도 반복된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 13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인 지자체도 우리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현 주소를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건물 주위에 텐트가 늘어섰습니다. 온몸을 녹이려 불을 피우는가 하면 야식으로 한기를 달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전쟁에 뛰어든 예비 아빠들입니다.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 이번 순번을 놓고 매달 치열한 자리 다툼이 반복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이 치열해진 건 저렴한 가격 때문. 공공의 경우 2주 이용 가격이 150만 원에서 190만 원대면 되지만 사설은 비싼 경우 2주 비용이 3,80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자체들이 그냥 객실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8주까지도 조리가 가능해요. 그럼 8주 하면 1억 4천이요? 네. 프레스티지는 1,700만 원이고요. VIP는 1,090만 원이에요.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약은 불가능하시고요. 9월 말 예약 가능하세요. 전국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13곳. 시도별로 한두 곳에 불과하거나 없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올해 6곳이 추가로 생긴다고 하지만 지자체 부담으로 운영되다 보니 만성 적자는 예사고. 경쟁 상대인 민간 사업자 반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부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비해 시설도 낙후된 상태입니다. 1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방에 옷장은 너무 높고 신생아 침대 바퀴는 문턱에 걸리기 일수. 이것 때문에 신생아 침대가 들어갈 때 연봉가 성공해요. 운동만 어깨만. 대선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약속하지만 재원, 인력 대책은 물론 민간업계 반발 무마 방안도 내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출산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임신부터 출산 직후 정도까지도 국가 지원해 준 건 뭐가 있냐. 출산 장려금 등 선심성 현금 살포 대신 임신에서 양육까지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이전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법원 강제 집행도 6번이나 무산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조합은 교회 자리를 빼고 재개발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이 교회 측이 받아간 보상금 85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가 돌려줄지 차순우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화염병이 날아들고 법원 집행관 앞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한 남성은 사제 화염방사기까지 여기저기 쏘아댑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9역 재개발 사업구역 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철거를 거부하며 농성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교회를 이전해달라며 조합 측이 제기한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이 보상금을 더 달라고 버티며 무력 행사를 하는 통해 판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원 명도 집행은 6번 실패했고 재개발 사업은 2008년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이후 1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 결국 재개발 조합 측은 교회 철거를 포기하고 나머지 땅을 개발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말이 안 되고 또 협상을 해서 나가기로 해놓고도 안 나가고 버티면 또 우리가 괴롭고.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개발 면적 축소와 지연 이자로 인해 손실이 예상됩니다. 조합은 교회 측에 철거 보상금 명목으로 받아간 85억 원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교회 측은 보상금은 반환하겠지만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유럽은 디젤차의 본고장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디젤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첫 10만 대를 돌파하면서 전기차 시대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모델. 지난해 22,670여 대가 팔려 국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역시 출시 4개월 만에 10,000대 넘게 판매됐습니다. 전기 트럭도 선전하면서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의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수소차까지 합치면 10만 5천여 대, 사상 첫 10만 대 돌파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10만 클럽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등 6개국뿐이었던 만큼 전기차 선도 국가 대열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젤차 천국인 유럽의 전기차 성장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전기차 구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강력한 친환경 정책으로 지난달 전기차 판매가 디젤차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대량 생산 체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해결 과제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충전 거리 문제라든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맞죠. 정부는 올해를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보고 10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해외 명품들이 연초부터 또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죠. 국내 면세점에서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의 싹쓸이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명품 주요 고객인 한국 소비자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한국 내 루이비통 면세점 대거 철수. 지난 15일 영국 면세유통 전문지의 기사 제목입니다. 면세점 측은 공식 철수는 아니란 입장이지만 지금 브랜드 측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미 루이비통 제주 면세점은 이번 달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국내 입점한 7개 면세점 모두를 내년 초까지 문 닫을 예정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따이궁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한국 대신 중국 공항 면세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 때문인데 다른 명품들 철수 얘기도 나옵니다. 루이비통 등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브랜드가 철수를 할 경우
다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연쇄 철수 가능성. 앞서 롤렉스는 10개에 달했던 국내 면세점을 대거 정리하면서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또 인상했고 상품 가치비 좀 과하게 비싸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등 다른 명품들도 가격을 최고 17%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치솟는 가격과 강추위에도 오픈런을 반복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인 명품. 정작 명품업계는 국내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무속인 논란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에 한 무속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인물은 무속인이 아니고 업무에 개입한 적도 없다면서도 관련 선거 조직을 하루 만에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2주 전 유명 역술인에게 임명장을 준 것으로 드러나 공방은 더 강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윤석열 후보 몸에 손을 짚으며 누군가와 사진을 찍으라고 안내합니다. 해당 인물이 선대본부에서 일하는 무속인이란 주장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관련 조직을 해산했습니다. 다만 해당 인물이 업무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한 윤 후보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선대위 활동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 본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거인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당과 이런 무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이재명 후보도 국가 지도자가 무당의 굿을 듣고 선제 타격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도 지난 4일 종교본부 발대식에서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사주를 보면 진짜 잘 나와. 민주당은 역술인과 무속인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도 무속인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18대 대선 땐 문재인 후보 당선 굿을 벌이는 사진을 공개하고 내로남불식 억지 비방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 제가 준비한 거는 녹취 공개 손익 계산서입니다. 자, MBC가 보도한 김건희 씨 녹취 공개 이후에 전국의 방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녹취 보도 이후에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해경공 김 씨와 김건희를 비교해 보니까 해경공 김 씨의 완패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김 반장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해경공 김 씨면 물론 이제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경찰은 이제 해경공 김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 후보 부인들 비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해경공 김 씨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김건희 씨 발언을 보니까 오히려 더 낫더라 이런 겁니다. 게다가 김혜경 씨가 과거 조카에게 욕설을 했던 사실까지 다시 거론이 되면서 이낙연 후보를 밀었던 친문 지지자들이 동요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예, 뭐 당원 게시판이 원래 이 친문 성향이 좀 강한 곳이긴 한데 한 20여 개 정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 발언에 대한 이 호불호는 지지층에 따라서 조금 엇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이 사적 대화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문제될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다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키웠다거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평 등은 이 오히려 중도층 표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무슨 상당한 폭탄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었잖아요. 예. 깔끔하게 또 해명이 됐잖아요. 난 그러니까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국민의힘에선 그동안 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그걸 다시 또 꺼내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이 후보로 확정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형수 욕설, 그 가정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건데요. 오늘 장영하 변호사가 이 160분에 달하는 막말과 이 욕설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한다고 하고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유권자들도 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여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MBC가 그 김건희 씨 녹취를 보도한 게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6일인데 조금 전에 JTBC가 16일과 1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접전이긴 한데 열흘 전보다 이 후보는 3.4%포인트가 떨어졌고 윤 후보는 이렇게 7.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후보 부인의 사적인 통화가 보도가 되고 또 욕설 파일이 나오고 요즘 대선판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야당의 김정우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 야당 설명서는 이렇게 단일화 안 한다입니다. 단일화 안 한다. 그런데 야권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굳이 단일화할 필요 없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요. 자, 뭐 안철수 후보가 왜 완주하겠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럼 단일화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적어도 그 윤석열 후보 측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윤석열 후보가 여론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유리한 흐름을 잡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보면 선대본에서 단일화는 금기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 다른 관계자는 단일화 논의 자체가 피로감만 더 줄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단일화라는 게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만 좀 이렇게 센 척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녹취록 그 공개 이후에 부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면서 설 명절 전후에는 윤 후보 지지율이 한 40%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큰 단일화보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게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서울까지는 20% 정도 지지율 올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모양인데 요즘은 좀 주춤하죠? 예, 그 또 일부 조사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좀 뚜렷하게 꺾이는 모양새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게 사실은 두 후보 모두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2007년에 그 대선 사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당시 이회창 후보가 15%를 얻었는데 그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이렇게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윤 후보가 초기에 그 지지율을 회복할 경우에 이런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지지율이 밀리고 있고 그러나 단일화 경쟁력에서는 윤 후보를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화하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3등 후보가 더 절실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여론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 후보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10년 전 정치 입문 때부터 이런 사진들 보시다시피 단일화란 변수를 끊임없이 달고 다닌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 이슈가 커질 때마다 지지율도 오르고 사람도 몰렸기 때문에 설 명절 이후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우리도 해봐서 아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봐서 아는데 네. 예, 국민의힘도 해봤습니다. 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안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층의 안철수 역선택 문제가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구도에만 몰입한 섣부른 단일화 논의가 좀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여야의 손익 계산서가 이제 분주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설 연휴를 전후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단일화에도 큰 변수가 되겠군요.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개막을 보름여 앞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반 관중들에게는 표를 팔지 않겠다고 한 건데 선수와 지원 인력은 폐쇄된 공간에서 지내야 합니다. 도시 봉쇄와 주민 고립으로 이어졌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철제 울타리. 함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선수와 지원 인력이 나올 수 없고 일반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공간 내에서 선수와 지원 인력은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특정인들만 초대할 것이라며 내국인 관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No physical contact between those coming in and those of us already here in Beijing. 앞서 조직위는 외국인 관중에게 티켓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도쿄에 이어 베이징도 사실상 무관중으로 결정한 겁니다.
主要是不卖票了，我们的心情是非常不愉快的。我们还是想去。 중국은 방역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직후 방문자 전원의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베이징 첫 오미크론 환자가 캐나다에서 온 우편물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모든 국제 우편물의 겉포장을 소독하게 했습니다. 무관중 올림픽은 적자 올림픽을 예고합니다. 무관중 도쿄 올림픽은 41조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대폭발이 있었던 남태평양 통가의 피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섬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졌고 통가의 수도는 화산재에 완전히 덮여서 주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 직후에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온 천지가 화산재입니다. 흑백 사진으로 찍은 듯 도시가 우중충하게 변했습니다. 호수도 잿빛입니다. 화산재 자체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The ash is proving quite problematic, not just for water and sanitation because Tonga collects its water from the roofs of households. 거대한 폭발은 육지마저 삼켰습니다. 2009년과 2014년 해저 화산 분화 때 여의도 면적만한 무인도가 생겼는데 이번 충격으로 없어졌습니다. 통가 내의 인명피해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인 여성이 쓰나미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등 사망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해저에 묻혀있던 통신 케이블이 폭발로 끊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현지와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화산재가 활주로에 쌓여 구호 인력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접국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호 물자를 실은 해군 함정을 보냈습니다. A lot of very serious damage on the west coast of Tongatapu, the western coast, the beaches there. 폭발 직후 생긴 쓰나미는 만 킬로미터 떨어진 페루 해안에서 하역 중이던 유조선을 덮쳐 기름 유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천년을 내려오는 돌미역 특산지 울산 북쪽 바닷가 마을들은 11월 입동 무렵이면 이렇게 호미가 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해녀들은 이 호미와 함께 날 달린 긴 막대를 들고 물속 미역 바위에서 일주일 넘게 일하죠. 그런데 늘 빈손으로 나옵니다. 돌미역을 따는 게 아니라 종일 바위만 청소한 겁니다. 힘을 매듯 바위에 붙은 조개와 잡초를 긁어내 미역 포자가 잘 달라붙고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는 기세 작업입니다. 요즘 같은 한겨울 진도에서는 개딱기라 하고 제주도에서는 바당 풀캐기라고 하죠. 또 여름이면 썰물 때 뜨거운 햇빛에 미역이 데쳐지지 않도록 바닷물을 끼얹어주는 물주기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들여 미역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보살피고 가꾸지 않고 계속 베어내기만 했다면 황금거위 같은 미역밭도 벌써 다 망가져서 텅 빈 바위만 남았겠죠. 오늘이 대선을 꼭 50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예전 D-50일 같으면 대체로 승부를 가늠할 만했다지요. 이 무렵 여론조사 1위가 대통령이 된 예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전이 연일 엎치락 뒤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 선거판입니다. 무엇보다 유권자 시선을 휘어잡는 거시적이고 논쟁적인 이슈가 실종됐습니다. 대선을 지배하는 것은 김건희 씨 녹취록 공방 같은 곁가지 가십성 화제들 뿐이고 찾자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표만 된다면 누가 진보고 또 누가 보수인지 헷갈릴 만큼 비슷비슷한 공약을 다투어 내놓는 이른바 표퓰리즘입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만 해도 양대 후보가 주택 공급 세금 완화로 일치하고 병사 월급 인상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왔습니다. 그렇듯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 않고 돈을 풀어 환심 사겠다는 약속들만 줄어리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뒀다가는 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데 누구도 연금개혁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6.25 전란통 이후 처음으로 1월 추경을 들고 나온 것도 예산일은 아닐 겁니다. 철학자 칼 포프는 말했습니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민심을 낚으려는 거미줄도
눈 밝은 국민 앞에서는 헛된 거물일 뿐입니다. 거미의 속셈을 눈치채는 푸른 소나무, 맑은 이슬과 햇살 아래서는 거미도 거미줄을 참아칠 수가 없습니다. 1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적이 또 있었던가요? 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낮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7cm 이상, 동해안 쪽으로는 20cm 이상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고 3에서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후 동안 눈이 가장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따라서 퇴근길이 비상인데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안동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